내 인생 우습게 본 자식들, 200억 상속 앞에 무릎 꿇다. 제 이름은 박순희, 올해 72세입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저는 큰아들 상욱이네 집에서 손주 셋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손주들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저녁 차리고.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했습니다. 큰아들 상욱이는 대기업 부장이고, 큰며느리 미경이는 외국계 회사 과장입니다. 둘 다 바빠서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었죠.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부터 용돈 20만 원으로 줄일게요. 손주들 학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어머니는 집에서 밥만 먹으시니까 20만 원이면 충분하시죠? 저는 한 달에 20만 원으로 병원비, 교통비, 친구들 만날 때 쓸 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미경아, 그래도 병원 가려면 어머니 국민연금 받으시잖아요. 그걸로 병원비 내세요. 저희가 어머니 방세까지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제 70년 지기 친구 두 분이 집에 놀러 오셨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오실 거면 미리 말씀 좀 하세요. 집이 난장판이네요.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신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 시끄러워요. 애들 공부 방해돼요. 다음부턴 밖에서 만나세요. 카페 같은 데서요. 여긴 우리 집이니까요. 우리 집?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언니, 우리 시어머니 완전 식모지 뭐. 하하. 아니 진짜로 연금도 거의 없고 재산도 하나 없어. 그냥 집에서 애들이나 봐주는 거로 월세 대신 사는 거지. 요양원 보낼 생각 없어? 요즘 정부 지원시설 괜찮던데? 아, 나도 보내고 싶지. 근데 남편이 반대해서. 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 시어머니가 얼마나 돈이 안 되는 존재인지 모르는 거야. 설거지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 상욱이가 퇴근해서 저를 작은 방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미경이 말로는 엄마가 여기 계시면서 생활비를 전혀 안 내신다고요. 나도 회사에서 승진 누락돼서 힘든데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상우가 엄마가 애들 밥하고 청소하고 다 하잖니. 엄마, 그건 엄마가 여기 사는 대가잖아요. 요즘 가사 도우미 한 달에 200만 원씩 해요. 엄마는 공짜로 사시는 거예요. 국민연금 받으시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만 생활비로 주세요. 큰아들이 생활비를 요구하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사돈댁 어머니, 며느리 언니, 매형까지 6명이 모였죠. 저는 주방에서 온종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송편 빚고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식사 자리에서 사돈댁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미경이는 효녀예요. 저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 줘요. 덕분에 저는 매주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요. 며느리가 으스댔습니다. 엄마, 당연하죠. 엄마가 저 키워주셨는데요. 그리고는 제게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드님한테 용돈 받으세요?
아니, 어머 왜요? 아드님이 안 드리나요? 아니면 받을 만한 게 없으셔서 그런가요? 사돈댁 식구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달랐어요. 둘째 아들 민수는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정비소를 운영합니다. 형처럼 출세하지 못했다고 큰아들 내에서 무시당했지만 마음만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밥은 잘 드세요? 큰형네 집에서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엄마, 제가 형네 집 가까운 곳에 살았으면 엄마 모시고 살았을 텐데. 미안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올라갈게요. 엄마 좋아하시는 붕어빵 사갈게요. 명절 때도 민수는 손수 만든 김치며 반찬이며 과일을 한가득 들고 왔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엄마 좀 잘 모셔주세요. 제가 모시지 못하는 대신 형님이 모시는 거잖아요. 큰아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나 잘 살아. 내가 엄마 모시면 한 달 만에 파산할 텐데.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매달 제 통장에 몰래 30만 원씩 넣어줬습니다. 정비소 수입이 많지 않은데도요. 어느 날 민수가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형님처럼 잘 살았으면 엄마 모실 수 있었을 텐데. 엄마,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엄마가 고생하시는 거예요. 민수야, 아니다. 넌 엄마의 자랑이야.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A사 용지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서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니? 가사 도우미 계약서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하시는 일들 정리한 거예요. 청소, 빨래, 요리, 육아보조. 그 대가로 방 하나 제공, 식사 제공, 이렇게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새끼는 저를 돈 한 푼 없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아니라 계약서로 묶어둬야 하는 가사 도우미로 여기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문득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오빠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던 날 오빠의 변호사가 저에게 작은 금고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사모님 고인께서 이것을 10년 후에 여시라고 하셨습니다. 꼭 10년 후에요. 그 전에는 절대 열어보지 마시고요. 당시 저는 오빠를 잃은 슬픔에 그냥 금고를 옷장 깊숙이 넣어두고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딱 1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을 뒤져 금고를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는 오빠와 제 생일을 합친 숫자였죠. 금고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오빠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순이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오빠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다는 뜻이겠지. 오빠는 평생 장사를 하며 돈을 모았다.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이 살았으니 모을 수 있었어. 강남 역삼동에 5층짜리 건물 하나 있다. 1층은 편의점, 2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로 임대를 주고 있어. 이 건물과 통장에 있는 현금 50억 모두 내 이름으로 해뒀다. 10년이란 시간을 둔 이유는 내가 자식들 키우느라 바쁠 때는 이 돈이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야. 자식들이 이 돈을 알면 너를 못 살게 굴 것 같았어.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자식들도 다 컸을 거고 넌 이제 내 인생을 살 나이가 됐을 거야. 순이야, 절대 자식들한테 미리 말하지 마라.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한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외로울 때, 내가 진짜 너답게 살고 싶을 때, 그때 이 재산을 써라. 이건 부모님까지 너한테 맡기고 나가 살았던 오빠의 마음의 빚이야.
앞으로는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사랑하는 동생 순이야. 마이너스 오빠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10년 전에도 오늘의 제 처지를 예상했던 걸까요? 서류 봉투를 열자 건물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사본, 그리고 변호사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며느리 몰래 집을 나와 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박순희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고인께서 10년 뒤에 여사님이 오실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딱 맞추셨네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역삼동 건물은 현재 시가 150억 원 정도 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50억이었는데 그 사이 강남 부동산이 꽤나 많이 올랐죠. 그리고 현금 50억은 안전하게 정기예금과 채권에 나눠서 운용했습니다. 10년간 이자가 붙어서 지금 현금은 65억 원 정도 됩니다. 건물 임대료는 매달 자동으로 여사님 명의 통장에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쌓인 임대료가.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2억 원입니다. 네. 총 정리하면 건물 150억, 현금 65억, 쌓인 임대료 42억. 합계 257억 원입니다. 모두 박순희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계약서 쓰는 가사 도우미라며 모욕하는 동안 저는 이미 257억 원대 자산가이자 강남 건물주였던 겁니다. 오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는 죽어서도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을 변호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제가 이제 아들 집에서 독립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안에 독립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남에 혼자 살 만한 아파트를 하나 마련하고 고급 승용차와 앞으로의 생활을 도와줄 전담 비서 고용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아침, 며느리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손주들 학교 안 보내세요? 나 오늘 이사 간다. 네. 어디로요? 혹시 정부 지원 노인 주택이에요? 그것도 괜찮죠. 어머니 편하신 게 최고예요. 저는 아무 대꾸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에서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나가신대요? 미경이가 뭐라 한 거예요? 엄마, 어디 계세요? 신경 쓰지 마라. 나 알아서 잘 살 거다. 이제 너희 집 식모살이는 끝이다. 그렇게 집을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꿈에 그리던 생활을 하며 조용히 지냈고 큰아들네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큰아들 상욱이는 제게 몇 번 전화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다니는 중견기업에 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회의실에는 사장, 상무, 부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 투자 유치건이었죠. 투자자 측 대리인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대표 변호사 이정민입니다. 저희 고객 박순희 여사님을 대리하여 귀사의 투자건을 검토하러 왔습니다. 사장이 반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 박순희 여사님이시라. 강남 건물 주시죠? 투자할 곳을 찾고 계시단 소식은 전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사님께서 이번에 우량 중견기업에 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 중이십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50억 투자면 이 조그만한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때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다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현재 다른 두 곳의 회사도 함께 검토 중이십니다. 하지만 혹시 귀사에 김상욱 씨라는 분 계신가요? 여사님께서 같은 성함을 가진 분이 계시면 이 계약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김상욱? 우리 회사 영업이 팀 김상욱 대리 말씀이신가요? 아, 그런가요? 성함이 같으시네요. 사장이 급히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상욱 대리, 지금 당장 회의실로 올라와. 큰아들 상욱이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김대리, 혹시 박순이라는 분 아나? 상욱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박순이요? 흔한 이름인데 저희 동네에도 몇 분 계시던데요. 자네 가족 중에는 저희 어머니 성함이 박순이입니다만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사장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뭐? 자네 어머니가 박순이 여사라고? 네. 무슨 말씀이신지. 변호사가 차분하게 서류를 꺼내 상욱이 앞에 놓았습니다. 김상욱 씨,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큰아들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까지 모두 자기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저희 엄마의 재산 내역이라고요? 사장이 폭발했습니다. 김대리, 우리가 투자 유치한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나, 자네가 진작부터 어머님한테 잘못만 저지르지 않았어도 이 투자는 우리 회사가 따내는 건데 김대리 때문에 다 망했잖나. 큰아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참고로 박순이 여사님께서는 최근 가족과 연락을 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김상욱 씨, 여사님께 무례한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여사님 요즘 매우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여겼던 어머니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산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과 며느리가 아파트 정문에 나타났습니다. 경비원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아드님이라는 분과 며느님이 올라가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안 만나요. 돌려보내주세요. 하지만 큰아들은 막무가내로 로비까지 들어와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저 큰아들이에요. 결국 저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불효자였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저희 회사 투자건 좀 다시 검토해 주세요. 저 이대로면 회사에서 잘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엄마, 다시 저희 집에 와주세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 효도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 나한테 뭐라고 했지? 내가 너희 집 식모 아니었니? 요양원 보내고 싶다고도 했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나를 짐이라고 했어. 근데 이제 와서 무슨 효도야? 너희가 원하는 건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내 돈이잖아. 큰아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전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동안 엄마 모시고 산 세월이 있는데 제 노력도 인정해 주셔야죠.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결국 제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거.
꿈깨. 너희한텐 한 푼도 안 줘. 나는 이 돈으로 불우한 청소년들 장학재단 만들 거다. 오빠가 평생 모은 돈인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쓸 거야. 너희한텐 단 한 푼도 안 줘. 며느리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애들 학원비는요? 내가 왜 알아? 너희가 벌어서 키워. 나도 그렇게 키웠어. 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뒤에서 큰아들과 며느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오래간만에 작은아들을 만났습니다. 작은아들 민수는 지방에서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형과 달리 출세를 못했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죠. 엄마 형님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큰돈 생겼다고. 근데 엄마 전 돈 안 벌어요. 그냥 엄마 건강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작은 아들은 항상 명절 때마다 저를 챙겼고 제 생일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돈은 없어도 마음만은 진짜였죠. 저는 작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이제 고생 그만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엄마 집 근처에서 살자. 집만 구하면 이 근처의 일은 다시 구해도 되지 않겠니? 엄마가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해 줄게. 엄마 혼자는 조금 쓸쓸해. 작은 아들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아파트요?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작은 거야. 받아. 넌 평생 엄마한테 잘했어. 항상 엄마부터 챙긴 건 너뿐이야.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만약 정비소 일이 너무 힘들면 이참에 그만두고 사업 하나 시작해보자. 엄마가 도와줄게. 작은 아들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아파트에서 매일 한강을 산책하며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는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아들과는 매주 만나 맛있는 걸 먹고 여행도 함께 다닙니다. 그리고 오빠가 잘 쓰라고 했던 재산들을 이용해 박순이 장학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땐 자식들이 저를 무시했지만 이젠 제가 선택합니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진짜 사랑인지. 72세,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